자율주행기 첫 번째는 이제 구글이 원래는 교통약자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우리 똑같이 강원도에 물메기탕 먹고 싶은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는 거예요. 그들도 본능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동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구글이 시작을 했던 건데 GM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장애가 되는 걸 없애버리겠다. 사고로. 교통사고제로. 그래서 GM 크루즈라는 회사가 지금 열심히 지금 로보택시 하고 있는 거고, 우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철저하게 배달용이야. 그래서 우리는 배달에서 가장 원가를 많이 차지하는 인건비를 무조건 없애버린다. 근데 이제 포드가 판단한 건 그 시점이 너무 멀다. 자율주행 갖고 돈 버는 게 쉽지 않다. 결국. 그럼 고개도로 하늘을 봐야 돼. 자율주행보다 자율비행이 맞는다. 하나 건너뛰고 갈 수도 있겠다, 진짜. 네, 원고 투고 쓰리고 여러분은 지금 권영주 퓨처 모빌리티 연구소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 길다고 해서 제가 빡 끊어버렸거든요. 잘하셨어요. 아우, 네, 2부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전기차 충전 이야기잖아요. 네. 아까 탈부착식. 우리가 어떤 배터리에, 즉 전기를 담아낼 수 있는 저장 장치에다가 전기를 담는다는 거, 우리가 가장 평범하게 알고 있는 건 그냥 케이블 꽂는 거죠.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데 못 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선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선 충전도 이미 나와 있어요. 자동차요? 네. 무선 충전이 있어요? 네. 무선 충전은 사실 카이스트에서 이미 버스에다 적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무선 충전을 우리나라가 개발한 거예요. 근데 무선 충전이라는 게 휴대폰도 그렇고 유선보다는 좀 떨어지잖아. 굳이 그렇죠. 무선 충전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무선 충전의 장점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노선 버스가 있을 때 이 버스에다가 그 값비싼 배터리를 무겁게 달고 다니는 것보다 두 정거장, 세 정거장 정도 가서 배터리는 작지만 그 밑에서 승객이 타고 내릴 때 10초, 20초 파닥 충전해주면 그 다음 정류소까지 갈 때까지만 충전해주면 돼요. 아니 어쨌든 이거는 이제 시범 사업을 했다가 좋은 아이디어긴 그 하다. 제품이 많이 고장이 나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했지만 이제 이런 방식이 있고 지금 조금씩 이제 현대차도 무선 충전 지금 갖고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거를 꼭 내가 충전해야 되나? 충전된 전력을 내가 어디서 받으면 안 될까? 배터리를 교환하는 식으로. 그래서 중국에서 일반화된 이 배터리 교체식이 유럽에 수출이 됐는데 유럽 사람들이 너무 좋아. 노르웨이나 헝가리 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배터리가 수명이 얼마나 남고 이건 나의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굳이 꽂아가지고 충전기를 찾아낼 필요도 없고 그냥 필요하면 그때그때 교환하는데 시간도 2분 30분 끝나고. 그렇게 빨리. 차가 딱 들어가면 기계가 탁 빼고 뭐 착 넣고 쫙 빼서 딱 집어넣고. 좋지. 그러면 그 배터리가 다 규격이 그렇죠. 일정해요. 통일화가 돼야 돼. 규격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맞출 수 있고 택시는 불특정 목적지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냥 가다가 있으면 바꿔. 아니, 이거를 자동차 회사에서 브랜드별로 하면 되겠네. 하는데 자동차 회사는 배터리를 끼워야 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또 그러네. 이걸 떼버리면 고철마진 아니야. 이런 방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는 이 세 가지를 다 넣어요. 중국에서는 꽂아서 충전해도 되고 회원화도 되고 교체해도 되고, 무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담긴 로봇이 앱으로 눌러놓으면 내 차 번호를 인식해서 슬퍼시 배터리 옆에 몸을 싹 갖다 대면 무선으로 착착착 충전되는 방식도 있고. 요즘 대세 전기차라고 하는데 저 차가 사실은 하이브리드거든요. 하이브리드요? HEV. 전기차는 뭐 인프라도 그렇고 아직 뭐 기술도 그렇고 하이브리드다 아직까지는, 이런 의견도 많아요. 어떻게?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거죠. 왜냐면 소비자는 사실은 환경까지 생각해주면 가장 베스트하죠. 근데 이용하는 사람한테까지 환경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건 하이브리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원래는 하이브리드를 하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충전의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기차는 레인지 앵자이어티라는 게 있어요. 레인지 앵자이어티. 주행거리 불안감. 우리가 이제 주유 경고등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기름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다가 조금 깜빡이고 다니다가 주유 어딨지? 불안하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전기차는 주유 경고등은커녕 배터리가 40%까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불안해. 떨어지면 어떡하지? 40%나 남았는데? 그런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행거리 불안감이 월등히 높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뭐 주유소처럼 자주 있지도 않고. 그렇지. 충전기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충전기는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15,000개가 넘어요. 예. 많이 있는데 내가 평소에 주로 이용하는 충전 스팟이 아닌 것이.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충전기가 두렵구나라고 느끼는데 얘가 왜 여기서 경험을 얘기했냐면 전기차 충전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봤더니 네. 초기에는 가득 넣어요. 근데 점점점 가면서 가득 안 넣습니다.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이게 왜냐면 굳이 가득 넣을 이유가 없는 거야. 10분만 충전해도 아. 한 70%가 충전이 되는데 네네. 굳이 이거를 끝까지 가려고 40분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가 해보니 야, 내가 100%안 해도 돼. 충분히 내가 왔다 충분해. 갔다 야, 지난 하고. 뭐 타다가 좀 떨어지면 또 해도 돼. 아하. 이런 경험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 경험을 사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많이 쌓았으면 전기차로 확 넘어와요. 근데 우리는 정책적으로 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는 그냥 아예 전기차. 하이브리드에서 배터리 전기차로 넘어가자라고 하고 정책을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우리는 플러그가 죽은 거죠. 거의 못 봤어요. 플러그인 그렇죠. 하이브리드는. 네. 그래서 대신 배터리 전기차로 확 갔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주행거리 불안감과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의 부족함을 우려하니까 예. 생각보다 빨리 못 간 거예요. 이제 이게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경험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하면서 네. 실질적으로는 충전할 때 어려움이 없더라는 걸. 그럼 이제 전기차를 구매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네, 보시는 저는 그래서 거죠? 예. 구매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한 번 경험하면 절대 내연기관으로 백투더 내연기관 못 합니다. 아직 불편한 거 없어요? 그러면 출 때 배터리 빨리 달고 눈 안 녹고 그런 거는 아직도 불편하지 않아요? 구동하는 장치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공동주택에 충전 인프라가 있는 곳 아파트에 이런 데서는 충분히 구매해도 괜찮다. 왜냐면 주로 출퇴근하니까. 예. 네네. 근데 본인이 내가 영업하는 사람이에요. 목적지가 막 왔다 갔다 해. 이런 사람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출퇴근하는데 주말에는 갖고 놀러 간다. 장거리도 괜찮아요. 고속도로에 휴게소에 거의 다 충전 인프라가 오히려 더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네. 그런 데가. 다만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게 있어요. 충전기를 점유하는 차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여기 충전기가 있다고 갔는데 막상 갔더니 다른 차가 이미 점유했는 그래서 그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차들이 1톤 차가 많아요. 충전기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전기차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충전기가 조금씩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충전기 개수가 부족한 게 보다 충전기 하나가 담당하는 차 대수가 늘어나는 거죠. 네네. 근데 그 늘어나는 거에 큰 혁혁한 공을 세운 게 1톤 전기 트럭이에요. 근데 왜 1톤 전기 트럭이냐? 1톤 하시는 분들이 원래 택배나 가까운 거 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우리나라 택배가 하루 주행거리가 평균 60km예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충분히 커버라고 해준 건데 이분들이 저 택배로 쓰는 게 아니고 아, 장거리로 뭘로 쓰시는 거예요? 단거리 쓰라고 했더니 기름 안 쓰니까 장거리를 뛰어요. 근데 이제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수시로 충전을 하고 싶다. 아직 불안한 게 이제 안전성. 뭐 사고 나면 불난다든지 자, 내가 얘기해드릴게요. 손잡이 또 안 나와가지고 뭐 등등등. 예를 들으면 너는 전기차 편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 내연기관차의 화재 발생률, 그 다음에 전기차의 화재 발생률을 따지면 전기차가 낮아요. 현저히 낮아요. 빈도는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재산의 손괴율 한번 또는 불나면 손상률 네. 전기차가 월등 높아. 왜냐면 이게 불이 나는 부위가 엔진차는 뭐 저기 내연기관 안에서도 나고 가끔은 저기 연료 탱크 쪽에서도 좀 나고 라지에이터에서도 뭐 나고 그러는데 여기는 오로지 배터리 안에서 나잖아요. 배터리 팩 안에서. 근데 배터리 팩이 외부에서 충격받지 말라고 견고하게 패키징 해놓은 거 아니야. 단단하게. 그저 실험하는 거 봤어요. 막 3m 위에서 아, 떨어뜨리고 그럼요. 물에다 잠궈. 뭐 펀칭 때리고 뭐 총도 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불 나거든. 그렇게 견고한 박스 그 안에서. 안에서. 그러니 어떻게 꺼 저거? 못 꺼요. 그 물에 담궈야 돼. 수영장에다 빠뜨려야 돼. 최근에 이제 어느 자치단체가 만들었잖아요.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그래가지고 이제 욕조 같은 거 큰 거 만들어가지고 물 채워가지고 담그는 거야. 그럼 꺼져. 그러니까 열을 낮추는 게 화재 진압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LFP 계열이 사실은 화재 발생률이 좀 떨어져요. 그쵸. 왜냐면 성능이 떨어지니까 열이 덜 나거든요. 네. 화재 때문에 LFP 배터리로 가겠다고 하는 업체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화재에서 100% 자유롭진 않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발열이 일어나는 원인이 이온전자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할 때 액체 전해질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수영해서 가는 거야. 네. 수영해서 가는데 야 여기를 그냥 걸어갈 수 있게 고체로 고체로. 전고체. 네. 그럼 그냥 걸어가잖아. 네. 그럼 수영하면서 얘가 물에 빠질 일도 없고 네. 안전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가고. 근데 이게 전고체가 많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토요타가 전고체 한다, 뭐 삼성도 전고체 만들었다 그러는데 기술적으로는 전고체가 가능하다고 여기는데 이게 상용화는 쉽지 않은 거 아니냐. 근데 상용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약간 뭔가 회사의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데 쓰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그 배터리 화학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저거 해운대 백사장에서 100원짜리 동전 찾기야. 예.
그 고체의 물질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너무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미 토요타는 2025년에 한다. 뭐 삼성도 2026년 한다 그러니까 못 믿겠는데 이런 게 제가 열심히 노력해보겠다는 의지 정도. 아무튼 주변에 물어보면 이번 차 다음은 전기차로 간다는 분들 많기 많아요, 때문에 많아요. 5년에서 10년 안에 정말 아니, 대변화가 그게 전기차를 간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권이 없어져. 무조건 그러니까요. 가는데. 2035년부터 우리나라에 전기차가 새 차가 안 나와요. 2035년. 내연기관이. 그러면 지금 차를 바꾸려고 하시는 마지막 분들이- 탄수야. 내연기관의 마지막. 내연기관 선택. 마지막. 그럼 지금 봐봐요. 지금 2023년이잖아요. 앞으로 12년 뒤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브랜드는 2030년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러면은 불과 7년 남은 거 아닙니까? 7년이면 내가 자동차를 선택할 때 보통 5년 정도 타니까 네. 한 번 남은 거예요. 자율주행 또 미래차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율주행 기술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자율주행은 지금 면과 암이 있어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쪽에 투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때 투자 일품 불었다가 쫙 빠졌어요. 아르고 AI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포드가 투자해가지고 만든 회사거든요. 네. 거기다 폭스바겐도 포드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투자한 회사인데 청산해버렸습니다. 왜요? 자율주행 어렵다고 판단해서. 자, 그 현실적으로- 자율주행 갖고 돈 버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 결국은. 한번 생각해봐요. 자율주행차를 본인이 만들었어. 네. 그걸 어떻게 돈 벌 거야? 팔아서 첫 번째는. 네, 팔아서 줘. 근데 자율주행차를 팔았어. 네. 그럼 대중교통을 쓰겠죠. 교통사업자가. 이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소유를 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우린 제조업이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제조업이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누군가께 팔아가지고 이익을 내야 되는데 네. 자율주행차를 팔면 네. 이거 비싸가지고 이 사람이 사겠어? 아 전기차처럼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전기차는 아니니. 주식을 달리하는 거지만 네. 이건 이용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선택. 이용의 관점이니까 네. 그럼 이 사람이 안 사. 내가 이걸 왜 사요? 비싼데 이용만 하지. 원래 한 달 팔던 고객인데 네. 안 사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줄어들죠. 그럼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뒤로 밀린다고 봐야겠군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계속 가죠. 인간 운전자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병행이 되니까 이 자율주행이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조금 변했어요. 구글이 원래는 교통약자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우리 똑같이 강원도에 물메기탕 먹고 싶은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잖아요. 갑자기 물맥이. 예를 들면 배고프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저녁에 저기 뭐 시골 방송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갈 수 있지만 몸이 불편한 분은 못 가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그들도 본능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동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구글이 시작을 했던 건데 그 다음에 구글이 그런 명분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최근에 GM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장애가 되는 걸 없애버리겠다. 사고로 교통사고 제로. 내면서. 인간보다 로봇이 훨씬 더 운전 잘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GM은 자율주행은 돈 된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GM 크루즈라는 회사를 가지고 열심히 지금 로보택시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 이제 우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철저하게 배달용이야. 그래서 우리는 배달에서 가장 원가를 많이 차지하는 인건비를 무조건 없애버릴 거야. 우버는 사업으로 떼. 그래서 가기는 가요. 근데 이제 포드가 판단한 건 그 시점이 너무 멀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자율주행 하려면 도로가 자꾸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2050년이면 전 세계 인구의 80%가 도시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지구 인구가 80억이니까 60억이 도시에 살 거 아니에요. 네. 도시가 점점점 팽창하잖아. 그럼 도시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이 자율주행차가 인식해야 될 사물도 많아져요. 너무 많아진다. 그러니까 애써 지금까지 인식하라고 해놨는데 네. 한 4, 5년 지나니까 더 복잡해진 어, 환경에 얘잖아.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떤 장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기술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럼 고개도로 하늘을 봐 이렇게 된 거. 봤더니 그냥 막 뻥뻥 뚫려 있어. 그래서 자율주행보다 자율비행이 먼저다. 하나 건너뛰고 갈 수도 있겠다 진짜. 예.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버릴 수도 이것도 있겠다. 나뉠 수가 이게 있겠네요. 뭐 스타트업이나 전망하는 사람들이 나눴으면 내가 잘 에이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GM과 포드가 갈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애매해요. 알겠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어. 좋습니다. 2분 여기까지 하고요. 3부에서는 또뭐 미래 자동차 뭐 등등 해서 앞으로의 자동차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저희는 3부에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